어서 오세요. 하사담입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소설은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이고 진정한 관계란 무엇인가 물음을 던지는 소설입니다. 가을에 사랑하리 해보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가을 사랑이 궁금합니다. 오늘 소설 다 듣고 나서 사랑하리 추억을 소환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소설 무슨 소설인지 아직 소개를 안 했군요. 이혜숙 작가님의 무언가입니다. 나이 40의 소연의 사랑하리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무언가 이혜숙. 지금은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에게 길을 물었던 적이 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커다란 교차로가 보일 때까지 잊어버리고 마냥 가세요. 그런 다음 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혹은 우회전해도 좋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좌회전과 우회전은 서로 대척간인데 어떻게 가는 길이 같습니까? 그는 현자처럼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길 끝에서 서로 만나니까요. 돌이켜보면 그 말은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가리켰던 것이 아닐까. 내 나이 40살, 여자 나이로는 내리막길이다. 실제로 35살이 지나면서부터는 한 번도 중간 기착지에 멈추지 않고 곧장 달려온 기분으로 40살이 되었다. 두 다리는 여전히 삶의 검질긴 뿌리에 얽혀 있으면서 머리 한쪽으로는 가끔 헛된 꿈을 꾸기도 한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네가 나의 평생의 그리움이었어 하고 말해주는 꿈을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어젯밤 남편은 한 달 만에 집에 왔다. 해외 시장의 개척을 위한 장기 출장이라지만 정부의 미국 공연 동행이 우선 목적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남편의 새 여자는 카르멘 역을 맡았던 오페라 가수였다. 그는 여자가 부른 하바네라를 카스테레오로 듣고 다녔다. 그것은 내 오랜 침묵에 질렀다는 시위처럼 보였다. 예정을 앞당긴 그의 귀국은 그들의 밀월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가정의인 문 박사의 전화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남편에게 겸손하고 정중히 겁을 주었음이 틀림없다. 심장이 언제 부동자세를 취할지 몰라요. 사모님 혼자 두는 건 아주 위험해요. 남편이 짐을 다 풀고 느긋하게 샤워까지 하고 나서 여유만만하게 말했다. 당신 말처럼 나는 식성이 더러운 놈이야. 젊고 신선한 피만 좋아하지. 그렇지만 내 성장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정신병이라거나 하는 속단은 하지 마. 나도 자신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당신만큼 내게 낯설고 신선한 존재는 없으니까. 당자의 변치고는 구차스러웠다. 그는 사랑이란 순금 메달 같은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불순물이 섞일 수 있다는 감정이라고 주장했다. 하루 13시간의 지겨움과 10시간의 시들먹함을 거쳐 단 1시간의 마주보험도 사랑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편리한 논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는 내 눈앞에다 잡지 한 권을 펼쳐 보였다. 이번 달엔 당신 옛날 동네에 관해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던데 그 황당한 사연을 누설한 자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로 꽤 인정받는 연극쟁이래. 초청극단인 신하와 박동희는 한때 당신과 짝 배웠잖아. 잡지는 남편이 카르멘을 만나면서부터 구독하기 시작한 종합예술지로 그녀의 기사가 실린 적도 있었다.
잡지를 넘기자 소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신요한의 연극세계. 잠시 비껴간 내 꿈은 그렇게 운명의 기획처럼, 삶의 특집처럼 호련히 눈앞에 펼쳐졌다. 그 봄에 나의 상황은 아주 나빴다. 마지막 학교의 등록금을 세 군데에서 빌려냈고 빈곤이 추악한 상태로 치달아 식구들은 마음까지 서로 핥히기 시작했다. 항상 일확천금을 꿈꾸던 아버지는 황금의 기회라고 부추기는 친구들의 말에 홀려서 닥치는 대로 돈을 끌어들여 탄광에 투자했다. 탄광이 비 좋은 기살구라는 걸 아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재탄 사업은 사양길이었고 연이어 터진 매물 사고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장내고 말았다. 아버지는 비겁하게도 광산의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 자살함으로써 그 모든 쓰라린 상황에서 혼자 벗어나려 했다. 빚잔치가 처음이 아니었듯이 그의 자살 소동도 물론 처음은 아니었다. 나 하나 없어지면 될 거 아니냐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번번이 내어놓던 판에 박은 성명서였으나 이번에는 폭발물의 뇌관이 제대로 작동했을 뿐이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남동생은 집을 나가버렸다. 달아난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다시 돌아올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사치스러운 응석이었다. 나는 달아날 수조차 없었다. 조그마한 섬유 회사가 서둘러 얻은 새로운 내 일자리였다. 그의 시작되던 눈부신 봄과 우중충한 젊음 사이에서 나는 기운을 잃고 시들어갔다. 딱히 황사 때문만도 아닌 두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으며 호흡마저 쫓기듯이 가팔랐다. 쉽게 멈출 수도 없었다 해도 차라리 그때 눈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쪽이 나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22살의 나이로는 푸른 몽을 속으로 간직할 줄밖에 몰랐다. 그때의 유일한 낙이라면 회사에서 10여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원으로의 산책이었다. 하루의 일과가 끝난 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원길을 걸어가노라면 숲을 지나온 저녁바람이 몸과 머리칼과 바싹 말라버린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곤 했다. 저녁 어스름은 안개 뿌미로 먹물을 뿌린 것 같이 검고 축축하게 내려서 사막 식물 같던 나를 부드럽게 적셔주었다. 당시 도시 변두리의 봄 풍경은 참으로 을씨년스러웠다. 부서지고 녹슨 채로 방치되어 있는 대문에 인적이 끊긴 마당에는 꽃나무들만 가득 피어 있었다. 꽃가지들은 낡고 기우듬한 울을 넘어 길에까지 몸을 뻗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픈 웃음을 흘렸다. 꽃향기는 거저주는 선물이었다. 그 길을 지날 때마다 나는 마음이 환해지면서 의식 속에 괴롭고 쓸쓸한 풍경들이 잠시 지워지곤 했다. 낡은 집을 헐고 신축한 곳도 있었다. 번듯하게 올린 건물의 아래층은 을에 서너 군데 가게를 들여놓아서 언뜻 보아도 장사 속으로 지은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가게의 배열도 엉뚱하고 익살맞았다. 천당 장의사 옆에 나란히 붙은 진미 순살치킨은 고깃점이 도저히 목구멍으로 제대로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고 은혜교회와 나란한 조이호프는 아무래도 명구스러운 이웃이었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이처럼 삶의 다양한 표정들이 조밀하게 모여 있었다. 그날도 나는 일을 끝내고 공원길을 걷고 있었다. 이곳저곳으로 눈길을 주었다 거두기도 하고 생각의 실마리를 찾아서 사방을 두리번거리기도 하면서 느릿느릿 걸었다. 그리고 비스듬히 기울어진 회색 블록담에 붙어있던
한 장의 포스터를 보았다. 그것은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연극 포스터였다. 그때까지 연극이라면 신명에 사로잡힌 무리의 광대 노름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그 흑백의 포스터는 이상하게 호소하듯이 다가왔다. 연극의 제목도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주듯 친근하게 느껴졌다. 연극을 보러 갔던 날은 공연의 마지막 날이었다. 극은 실패한 삶으로 얼룩진 한 가족의 슬픈 인생사였다. 배우들의 열연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사막이 끝났을 때 내 목은 잠기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침묵 속에 갇혀 있었던 자신의 비명소리를 들은 때문이기도 했다. 영국이 준 사람살이의 생생한 아픔에 관한 동병상련이랄까 정화랄까.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내 앞에 놓인 많은 날들을 향해 무얼하고 힘껏 대사를 외쳐대고 싶었다. 마음의 감옥에다 자신을 가두는 일도 풀어주는 일도 모두 스스로 집행하는 일임을 그제야 깨달았던 것이다. 연극을 보고 온 이틀 뒤에 사무실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안소연 씨, 여기 극단 맥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울림이 근사한 바리톤이었다. 저번 공연 마지막 날에 오셔서 맨 앞자리 중간쯤에 앉으셨던 검은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에 머리를 한가닥으로 묶으시고 나가시면서 연락처 적으실 때 어깨너머로 재빨리 이름을 봐두었습니다. 연출을 맡았던 신요한입니다. 나는 객석을 향해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부탁하던 중간 키에 유난히 해사하던 한 남자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그는 극단에서 새로 단원을 모집한다는 소식과 그날리가 적어낸 의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말을 했다. 아마 고음과 저음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던 음향기기에 대한 지적과 비록 암전 상태지만 무대의 장면 전환 시에 너무 분잡한 동작과 소음이 거슬린다는 얘기를 썼던 것 같다. 그가 내 모습을 상세히 기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소극장이라 관객이 한눈에 들어온 까닭도 있겠지만 정말 그때 내가 입었던 옷의 대부분은 회색과 검은색이었다. 프랑스의 어느 샹송 가수의 고집이나 문화정신 같은 것은 물론 아니었다. 당시 내 정신의 기조는 밝은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어떤 주저함이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다소 엄숙하고 절제된 분위기를 지닌 여자 수도사같이 보이기도 했다. 물론 내가 지닌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불꽃 같구먼. 한가닥으로 해서 뒤로 묶은 머리와 화장기 없는 맑은 얼굴을 보고서 사무실에 나이든 축들은 그런 말을 하며 내게 오래 눈길을 주곤 했다. 소심에 가득 찼던 내 청춘도 일면 어떤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었지만 화려한 것이 아닌 무성영화처럼 흐린 색조였다. 요한의 전화를 받는 순간 나는 갑자기 내 안에 숨죽이고 있던 푸름이 한꺼번에 기지개를 켜는 것을 느꼈다. 나는 얼떨결에 워크숍에 참석해서 연극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날마다 호젓한 공원길을 오르내리던 산책에도 어느덧 지쳐있던 참이었다. 이제는 사람 사이로 난 길을 걸으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싶었다. 사실 전 섹스피어밖에 몰라요. 내 고백에 그는 의외로 놀라워했다. 그건 연극의 전부를 아는 것과 같아요. 그는 연극의 대부, 비극과 희극의 대부죠. 섹스피어만큼 인간을 전율시키는 작가는 없어요. 23이 되기 전에 오피리아 역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오피리아라니. 비극적인 사랑을 앓다
끝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가련한 여자의 생을 꿈꾸다니. 비련은 불행이 아니라 고상한 슬픔에 속한다고 생각한 내 어리석은 환상의 결과였다. 그는 생각에 잠긴 듯이 잠시 침묵한 뒤에 발성 상태와 성향을 자세히 살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화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고정적인 애잔함이 깃들어 있는데요. 하며 활기찬 음성으로 수락했다. 어디가 문만 열면 아카시아 향기가 점령군처럼 밀려들던 5월이었다. 나는 길을 걸으면서도 꽃향기에 취해 어질증을 느끼곤 했다. 향기 주의보가 내려진 듯한 그날, 우리 극단의 패거리는 다른 극단에서 올린 한 편의 연극을 보고 대단히 흥분했다. 연극적인 성공에 흥행의 성공까지 거둔 그 작품은 10년을 무명으로 엎드려 있던 주연 배우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으며 매스컴에서도 연일 뜨거운 갈채를 보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이 땅에서도 연극의 르네상스가 도래하는가. 몇 잔의 술도 피돌기를 빠르게 했고 무엇보다 그 환장할 놈의 아카시아 냄새 때문에 나는 거의 환각 상태였다. 밤공기 속에서도 요한의 숨결에서도 비릿하고 들큼한 아카시아 냄새가 풍겼다. 아찔한 유혹의 기운이 허기증처럼 밀려들었다. 우리는 햇수로 3년째 만나고 있었지만 마치 순환선처럼 제자리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묶이지도 풀려있지도 당김도 늦춤도 없이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는 고고학이라는 그의 전공만큼이나 골이 삭고 따분했다. 자신에 대해 입을 여는 법도 지난 연애사를 자랑 삼아 경력 삼아 펼쳐 보이는 일도 없었다. 어쩌다 입을 열어도 고작 연극 이야기뿐이었다. 연극 속에 인생이 들어있다느니 연극은 인생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느니 한마디로 그는 연극과 연애하는 남자였다. 늑골을 찌르는 듯한 격렬하고 뜨거운 감정은 기대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상태는 분명 사랑이라고 믿기에는 적당치 않은 그 무엇이 있었다. 여러 해 동안 같은 행로 속에 놓여있던 우리의 감정은 특정한 의미 없이 그저 미미하게 흐르는 떠돌이 전류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날도 여전히 그 시도 때도 없는 침묵 속에 틀어박혀 있었다. 의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처럼 멍하니 밥을 먹고 맥없이 술을 마셨다. 대답 대신 가끔 피식하고 웃으면 누군가가 형, 전기가 완전히 나간 건 아니구나 하고 중간 점검을 하기도 했다. 침묵은 그의 주된 장기였다. 마치 다른 혹성의 외계인처럼 그가 사람들과 교통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가장 가까이 있던 나조차 거의 백지 상태였다. 그와 만났던 3년여 동안 꽃핀 자리나 별이 뜨던 자리에 항상 어떤 여백이 있었던 건 그는 필요 없는 말과 감정을 절제하는 극의 연출가이기도 했지만 훗날 돌아보아서 의미 없이 떨어져 나갈 비늘 같은 말은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술판은 다른 날보다 길었고 사람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막차가 끊어지고 비까지 부리자 결국 다시 몰려갔던 곳이 극단이었다. 누군가는 울부짖었고 누군가는 토했다. 무대 위에서는 한 쌍의 남녀가 애끓는 사랑을 시연해 보였다. 그들의 입맞춤이 얼마나 애틋했던지 내 눈에서는 가닥 모를 눈물이 흘렀다. 남자의 알몸은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쳤다. 몸의 고백이 그처럼 눈부신 줄은 처음 느꼈다. 그러나 아무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한 호흡으로 제 역할에 열중했다. 심야의 소극장에서 미중이의 퍼포먼스가 행해진 것이다. 뜨겁고 시원한 소나기가 한바탕 지나간 듯한 밤이었다. 잠을 깨어보니 소극장의 무대 위였다. 소품실에서 가져왔는지 요와 이불까지 있었다. 옆에는 벌거벗은 요한이 잠들어 있었다. 그의 한 손이 겨우 망울만 맺힌 수줍고 조그만 네이처 가슴에 놓여 있었다.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가까스로 기억을 더듬자 간밤의 모든 행위는 나와 요한의 짓이었다. 토한 건 나였고 울부짖었던 건 요한이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시연한 주인공도 우리였다. 전대미문의 공연이 삶과 꿈의 경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잠든 요한을 두고 혼자 소극장을 빠져나왔다. 비에 식인 아카시아 향기가 새벽 공기 속에 순하게 녹아 있었다. 극단은 활기를 되찾았고 요한의 얼굴도 눈에 띄게 밝아졌다. 그러나 말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때때로 알 수 없는 미소를 머금었다. 미소 속에 향기가 묻어난다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분명 그에게는 어떤 향기가 감돌았다. 백향목은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 향기를 묻힌다. 이 멋진 말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경구였다. 어머니의 삶은 이 경구의 묵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까 싶게 고통의 지킴을 많이 당했지만 한 번도 평온함을 잃은 적이 없었다. 요한에게서 바로 이 백향목의 향기가 풍기는 것 같았다. 극단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심청전을 기획하고 있었다. 풍자와 해악의 한마당으로 각색한 것이었다. 인당수로 떠나는 심청은 효의 희생이 아니라 용궁이라는 권력과 부귀를 향해 나아가는 인물이고 심청에게 청기누설을 한 자는 뺑덕 어멈으로 그녀의 능란한 처세는 후일을 기약하기 위함이었다. 나도 모처럼 긴 휴가를 얻어서 그들과 합류했다. 갈대밭의 개개비 같이 시끄럽게 우짖는 목소리를 지닌 단원에게 뺑덕어멈 여기 돌아갔다. 천부적인 목소리다. 모두 손뼉까지 차댄 배역이었다. 다음 안소연. 애조띤 비음에 가녀린 몸매까지 청승기로 완벽하게 덮어쓴 심청이다. 근데 눈매가 살로매야. 눈에 힘을 왕창 빼. 다음 신봉사. 저기 가무나 뜨나 매양 똑같은 눈. 게다가 구부정한 허리도 맞춤이다. 그날 모처럼 훈풍이 감도는 토요일 저녁에 요한 아버지의 교통사고 소식이 날아들었다. 뺑소니 사고였고 연고자를 찾아 헤매다가 어두워진 다음에야 간신히 요한을 찾아낸 것이다. 주검보다 더 비참한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거쳐온 소용돌이로 얼마간 터득했다면 나머지는 그날 전부 알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시립병원의 초라한 영안실에 모여있던 그의 가족은 모두 불행의 폭격을 골고루 맞은 상위 용사들이었다. 외형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남동생과 농아인 여동생, 다리를 심하게 저는 또 다른 형제. 그들은 슬픔이나 고통이 일상인 듯 오히려 묵묵한 순종의 얼굴이어서 나를 더욱 놀라게 했다. 생김새도 분위기도 전혀 다른 이상한 형태의 가족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요한은 가짜 견본가도 같았다. 천상의 장식품 같은 섬세한 외모와 함수초 같은 감성을 길러낸 동지치고는
너무나 어이없는 곳이었다. 아름다운 환기창이나 보온 설비를 갖춘 온상은 아니라 해도 그렇게 거친 움막가들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남겨진 가족의 생기는 당연히 그의 몫이었다. 성한 몸뚱이를 가진 자의 도리만으로도 그가 시급히 찾아야 할 일은 돈이 되는 일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연극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극단에서 건네주는 약간의 사례금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고작이었다. 우리 사이에 말이 사라졌다. 눈싸움을 하듯 서로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가족의 부양을 외면한 그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고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그의 침묵이 비겁하게 보였다. 참다 못해 최소한의 해명이라도 요구한 내 쪽지에 그 답장이라는 것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서문답 수준이었다. 소연아,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현재뿐이야. 나머지는 아직 오지 않는 시간으로 살고 추억으로 사는 거야. 나는 그런 시제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영국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는 비열하게도 연극을 삶의 피난처로 정한 것이다. 그의 순수함도 연극의 몰입도 한마디로 삶의 무능과 이기심의 다른 이름이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내게 너무 낯익은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물론 선량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강인함과 짝지워지지 않은 순수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결단과 용기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맹목적인 친구들의 의견을 빌려 쓰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었다. 그는 책임진다는 문제를 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늘 타인의 용기에다 자기의 무책임을 실으려 했다. 실패한 부모의 삶으로 이미 상처 입은 나는 같은 모형 앞에서 빠르게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삶이란 얼마나 만만치 않은 것이던가. 석탄을 캐듯 장작을 쪼개듯 숙련되고 힘센 자와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새롭고 강력한 누군가의 힘이 필요했다. 돛을 세차게 흔드는 바람 따라 배가 나아가듯이 누군가가 나를 흔들며 달려왔을 때 나는 그것이 새로운 내 운명이라고 믿었다. 다니던 회사의 막내 아들이었다. 그가 코튼 특집으로 꾸며진 회사 화보에서 목화 아가씨로 분장한 나를 유심히 본 것이다. 그의 프로포즈는 극히 현실적이었다. 섭리와 여자는 어느 면으로 일맥상통하죠. 아름답고 편안한 의복 같은 것. 조금 더 욕심을 내어 기능성까지 갖춘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는 아담한 미니어처 같은 내 모습과 그의 표현대로라면 청록색 기운이 세차게 감도는 청자 같은 눈동자와 영어에 능통한 사실을 알고서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세 아들 중에 그의 몫으로 할당된 직물 파트의 주력 섬유가 면과 실크였고 가장 왕성한 거래 수출입국이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섬유에서부터 사람까지 오리엔탈한 것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더구나 사업이란 내실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죠. 중요한 미팅에서 매번 벙어리 행세하는 여자는 곤란하죠. 그는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보다 기능이나 능률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해서 연극을 떠돌이 사당패쯤으로 여겼다. 그래서 내가 극단의 패거리들과 어울리는 것을 불온한 취미라며 언짢아 했다. 기회를 저버리기에는 적지 않았던 나이, 25의 가을이었다. 나는 그의 원대로 취미를 바꾸면서 옛 생활을 정리했다. 그리고 순환선에서 내려 욕망의 전차로 갈아탔다. 나 결혼해.
나의 통보는 간결했다. 그가 무엇라고 말하려는 듯이 입술을 몇 번 움찔거렸으나 경련에 그쳤을 뿐 제대로 된 언어는 아니었다. 누구랑? 아주 힘센 사람하고. 그는 갑작스레 확대된 동공으로 공포의 팬터마임을 지어 보이다가 이내 얼굴에 피기가 가셨다. 그것이 그가 보인 반응의 전부였다. 가슴에 숨겨둔 말이 있었다면 힘껏 토해내든지 돌아서는 발걸음을 단번에 주저앉힐 기막힌 대사라도 한 토막 부르짖든지 마지막 장면까지 와서 하지 못할 대사라면 무슨 그리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 평소 무대에서의 그의 질책은 가차없었다. 이건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가 아니란 말이야. 누구도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 시켜서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아. 대사가 중요하다고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쓸데없이 장면 잡아먹지 말고 대사를 제대로 해. 대사를. 인생이란 얼마나 희극적인가. 그가 그처럼 무수히 외쳐대던 베케트나 이오네스코나 섹스피어가 그 순간 그에게 한마디의 도움도 못 주다니. 그처럼 줄줄이 외우고 읊어대던 수많은 독백과 대사는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는 그날 한 토막의 대사도 없이 쓸데없이 장면을 잡아먹는 표정 연기만 했을 뿐이다. 결코 연극만도 못한 우리 인생이라니. 결혼한 이듬해 함께 어울려 다니던 후배를 우연히 만났다. 유아공원 부근이었는데 그곳으로 극단의 임시 연습지를 옮겼다고 했다. 소연이 누나 결혼한 뒤에 요한이 형은 곧바로 종족을 감췄어요. 연극판에서 아주 사라졌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들은 그의 소식이었다. 그 봄에 이와 공원은 숨이 막힐 듯이 화장했다. 꽃들은 있는 대로 흐드러지게 피어서 미친 듯이 향기를 뿜어냈고 봄볕은 눈을 찌를 듯이 부셨다. 꽃향기 때문인지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나는 벤치에 기대어 한동안 앉아 있었다. 슬픔이 멀미처럼 올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세월이라는 건 펼칠 때와 접을 때의 부피가 다르다. 15년의 결혼 생활은 정말 장황하고 유구하게 펼쳐지지만 접으면 하나의 도면처럼 작다. 남편과는 씨름을 하듯 겨루고 물러나는 일을 2년쯤 끈질기게 되풀이하면서 힘을 소진했다. 끝도 없이 되풀이하던 질문과 회의가 따랐던 것도 다음 1년까지였다. 어느 날 맥박과 피돌기가 느릿해지더니 한꺼번에 모든 것이 시들해졌다. 그 뒤로는 그냥 길들어진 야생 조류처럼 식성과 체질이 바뀌면서 날기를 겁내는 변종이 되어버린 것이다. 습관이 인간의 본성을 길들인 경우였다. 남편은 결혼 석 달 만에 재빨리 전모를 드러냈다. 그가 그처럼 예민하게 반응했던 그 불온한 취미에 관한 부분이 바로 자신의 문제였다는 건 참으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섬유의 신소재 개발만큼이나 새로운 여자를 찾는데 열심이었다. 그 탐닉이 얼마나 절절했던지 부도덕하다는 느낌보다 고뇌에 찬 과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짐승의 털갈이도 계절을 앞지르거나 너무 잦으면 심각한 중증 장애이듯이 근본적으로 여자에 대한 생각이 의복 정도에 머무르는 한 그의 옷 갈아입기는 수익까지 합쳐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가증스럽게도 그는 아이가 없는 이유도 내게 떠넘겼다. 이름까지 바꾸게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내 몸이 식물체가 아닌 이상
정신과 감정의 접목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뿌리내림도 불가능했다. 태아는 두 번쯤 안간힘을 쓰다가 쌍눈 상태에서 소실되고 말았다. 그는 내 침묵이나 무관심, 심지어는 불감증에조차 같은 반응을 보였다. 연극하고 있네. 내 꿈꾸기는 그런 냉소에 대한 모색이었다. 그렇다면 연극이 아닌 진짜 삶은 어디에 있는가? 연극 속에서 꾸던 꿈이 악몽 같은 삶이라면 삶 속에서 꾸는 꿈은 한낱 조잡한 연극인가? 그러나 그런 자문조차 헛되이 시도해본 날개짓이었을 뿐 나는 갈수록 매사에 흥미를 잃었으며 드디어 신문도 뉴스도 보지 않는 내폐성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신부전증은 더욱 악화되어서 흉통과 호흡 곤란에까지 시달려야 했다. 어느새 내 얼굴에는 보풀명주 같은 주름이 생겼고 한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청록색 눈동자는 유색 포플린처럼 빛이 바랬다. 문 박사는 내게서 어떤 비극의 냄새를 맡았는지 안쓰러운 얼굴로 매번 주의를 주곤 했다. 가슴 속에 커다란 불인걸이 매달려 있어요. 절대 안정해야 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가끔 아버지의 꿈을 꾸었다. 그럴 때마다 음산한 갱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급기야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곤 했다. 생각해보면 그처럼 못 견뎌 했던 아버지를 나는 그대로 닮았다. 견딜 수 없는 시점에 가서는 기어이 달아나고 마는 비겁한 욕망이나 변명도 닮았다. 아버지의 자폭과 내 결혼이 지금에 와서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가? 사랑은 환멸과 짝한다고 했다. 기어이 헤어지고 마는 관계야말로 정말 사랑했던 사이가 아닐까. 환멸도 심지어 불행조차 느낄 수 없는 결혼 생활을 이제 와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나는 그에게 남편의 의무를, 내 마지막 뒤치다거리를 맡길 것이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안타까움에 목이 탄 적도 많았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함께했던 사람들은 세월 속에 깊숙이 숨었거나 먼 곳으로 떠나버려서 기억은 외톨이인 채로 남아있었다. 길들은 재빠른 도시계획으로 지워졌고 찻집은 형태가 여러 번 변하여 마침내는 원형이 모조리 사라진 낯선 장소가 되어버렸다. 추억의 철거를 당한 것이다. 잡지 속의 남자는 갈색 줄무늬 남방 셔츠에 같은 색 바지를 입고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그도 세월의 공평한 시혜가 느껴지는 중년의 쓸쓸한 얼굴이었다. 영국에서 잠시 귀국, 첫 무대에 올린 독특한 형태의 연극, 관객들 눈물의 갈채, 쏟아지는 찬사, 연극인들 이 일을 계기로 자성의 한 목소리. 질문에 대한 그의 답변도 실려 있었다. 이번 작품 무언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연인, 농하였던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서로 그리워하며 쓴 시처럼 아름다운 편지 형식의 연극입니다. 혹시 자전적인 요소가 섞인 얘기는 아닙니까? 대본을 직접 쓰신 데다 벙어리의 내면 소리를 직접 연기하신 거며 아직 미혼으로 지내시는 것도 그렇고 전혀 가공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말하기가 무척 조절됩니다만 25에 만나 무척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풍토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연극계의 열악한 상황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무대에서 소리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으니까요. 물론 개런티도 거의 없었죠. 기다려달라는 말을 할 형편이 아니었어요.
다만 진정한 사랑이란 침묵의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리라고 믿었기에 말없이 눈으로만 간청했죠. 그러나 그녀는 안타깝게도 내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무언가에서처럼 우리도 장애인인 셈이지요. 나는 벙어리이고 그녀는 기머거리였죠. 그 어리석음의 대가를 지금껏 치르는 중입니다. 그녀에게 받은 글은 연극에서 일막을 풀어가는 말인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질긴 피력을 짜는 거야. 이 단 한 줄입니다. 그때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게 평생의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연이 끝나는 대로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극단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작품이 있으시면 다시 고국 무대에 올리실 겁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선 시간상의 제약이 있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류기간 문제가 걸림돌로 연습하고 무대에 올리는 데 시간이 짧아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리켜서 내놓은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부담으로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불구로 태어나 조각한 삶을 키우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접착제는 바로 신의 은총이다. 제가 여기에 덧붙인다면 신의 은총과 사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비록 먼 불빛 같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순간 내 삶은 브레이크 페달을 힘껏 밟고 급정거를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25의 가을, 거기 버려두고 달아난 비겁한 추억 하나. 그는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나를 찔렀다. 무척 사랑하던 여자를, 그 대가를 지금껏. 그날 이후 내 마음은 현실과 비현실적인 시간을 사이에 두고 사나운 힘겨루기를 했다. 그 둘은 너무나 분명한 윤곽을 지니고 있어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가 없었다. 괴롭고 쓰라린 모놀로그였다. 어떤 약속도 증표도 없는 몇 장의 스냅샷 같은 기억을 붙잡고 살아왔다는 말을 믿으라고? 잘난 자기식 주장대로 연극의 시제로 살았다는 소리겠지. 아니야. 그와의 만남은 돌발적인 추돌 사건이 아니었어. 분명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야. 이제라도 그 의미를 찾아봐야 해. 처음에는 어리석었다가 나중에는 무모함으로 바뀐 사랑을 믿으라고. 하잘것없는 과거가 미담으로 변신한 것에 홀려서 미친 짓이야. 유한하게 있어 사랑은 목적지까지 이르기 위한 하나의 불빛, 생존의 방법이었을 거야. 아니야. 사랑이 비록 그에게 생존의 방편이었을지라도 미처 버리지 못한 낡은 소지품 같은 것이었다 해도 그는 그것을 간직해왔고 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어. 내게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 막다른 골목에 우두커니 서 있지 말고 서둘러 돌아 나와야 해. 요한을 초청한 극단의 박동희에게 전화를 했다. 예전에 함께 어울려 술 마시고 공연의 소도구를 구하러 이태원으로 청계천으로 뛰어다니던 단짝이었는데 지금은 개인 극단을 창설해서 이름 있는 명소로 키워놓았다. 소식 들었어? 내 전화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반가워했다. 도대체 어디 숨어 있었던 거야? 그처럼 찾아도 그림자조차 안 보이더니 요한이 곧 떠나는데 아직도 소연씨 찾고 있는 거 몰라? 대학로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야. 은신처라는 건 원래 사건 현장에서 가장 근접한 곳이잖아. 그리고 그동안 이름을 사라로 바꿨어. 성경에 나오는 이름 아냐? 그 무슨 열국의 어미며 복의 근원이라는 자의 아내잖아. 소연씨, 무슨 대단한 아들을 낳으려고 개명까지 한 거야. 글쎄 말이야. 요한이는 잘 지낸대? 학위도 따고 완전히 자리 잡았어. 이미 그쪽 사람이야. 하지만 안 됐어.
산도 숲도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냄새가 다르대. 고향의 냄새가 아니라는 거야. 가슴 시리도록 맑고 고운 호수와 공원이 많지만 그리운 사람이 곁에 없어서 서럽다더라. 만날 하늘만 본데 그동안 서울에 서너 차례 다녀갔어. 올 때마다 소연 씨를 얼마나 찾았는데 누가 이화공원 부근에서 한번 보았다는 얘기를 듣고는 일주일 내내 공원 근처의 골목마다 헤매며 다닌 적도 있었어. 찾아서 뭘 하려고. 이 바닥과 그처럼 소식을 끊고 지내는 걸 보면 아무래도 힘겨운 삶을 사는 게 분명하다고 꼭 만나보려고 했어. 더구나 요한에게 천지간의 혈육이라고는 누가 있니? 혈육이 왜 없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 요한인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야. 사고를 당했던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 돌봐주던 보육원 원장이 죽자 마음으로 의지했던 세례대부였고 그 나머지는 전부 보육원 식구들이었대. 정말 안 만나볼래? 그 등신은 왜 이제야 말문이 터져서 이런저런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나는 이새로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사리물고 새된 소리로 쏘아붙였다. 내 얘기 잘 들어. 혹시 소연 씨가 어디서 소식 듣고 나한테라도 연락하면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인데? 미안해하지 말래. 전부 자기가 바보였던 탓이래. 꼭 그 말이라도 전해달래. 박동희의 목소리는 암전 상태에서의 독백처럼 나직하게 가라앉았다. 눈물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뺨과 턱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전화했다는 거. 부탁이야. 나 지금 코끼리처럼 살이 무섭게 찐 데다가 관절염에 고혈압까지 겹쳤어. 예전에 풀꽃 같던 안소연이가 아니라고. 그럼 요한은 하이드파크에 접이식 의자 내놓고 죽을 때까지 소연 씨 꿈꾸게 내버려두라고? 그만큼 있으면 됐어. 이제 그 지독한 이기심 좀 버려. 요한이 벌써 43살이야.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서 결판은 내야 할 거 아니야. 지금은 저녁 무렵이다. 남쪽 베란다로 보이는 큰 길에 브레이크를 밟고 서 있는 무수한 차들의 행렬이 붉은 꽃무리처럼 아름답다. 비를 머금은 바람이 어두운 도시를 천천히 지나고 있다. 문 박사는 어제 드디어 내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심장의 우심실까지 울혈이 심각하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저승이 문 밖 가까이 온 모양이다. 언젠가 요한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 곰팡내 학거가 도대체 뭘 하는 데냐고. 그는 여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과거의 문을 여는 데야. 내가 바로 그 열쇠공이고. 오늘 요한은 떠났다. 내 기억 속에 잠긴 문 하나를 활짝 열어둔 채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의 언어를 비로소 이해했기 때문이다. 언젠가 그의 입술에서 모국어가 사그라지고 꿈속에서 이방의 언어와 모국어가 서로 충돌 없이 섞일 때면 기억 속의 여자도 점차로 잊혀지겠지. 호수처럼 맑고 고운 심성을 가진 여자를 만나 다시 사랑도 하게 되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꼭 말해야겠다. 인류의 유적과 유물처럼 사랑이란 것도 언젠가는 다시 해석되고 복원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고. 그것이 지상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땅속이나 깊은 물속 또는 기억의 지층 어디에 묻혀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막벨라 동굴 속에 안장된
뒤라 할지라도